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EBS 수능 특강 독서 사회문화 7강 경제 성장 모형 해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모형이 나올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모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며 공부하도록 해봅시다. 1번 문단입니다. 경제 성장은 한 국가의 전체 소득을 총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실질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나왔어요.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바로 국민들의 실질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 거야. 멜서스는 인구 증가의 관점에서 이런 경제 성장 모형을 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 멜서스 모형이라고 하겠죠. 멜서스 모형에서 경제의 유일한 생산 요소는 노동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중요하죠? 자, 노동이 바로 경제를 생산시킬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요소이다. 인구는 노동에 투입할 수 있는 양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구에 관한 규정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나라의 구성 요소 이렇게 본 게 아니고 멜서스라는 경제 모형에서는요, 이 인구란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양이다라고 본 겁니다. 멜서스 모형은 노동 투입량과 노동 투입량을 우리 앞에서 멜서스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더라? 바로 인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구와 즉 노동 투입량과 실질 국민 소득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린다면 당연히 어떻게 그리겠어요? 국민 소득, 인구, 노동 투입량 이렇게 X축, Y축으로 놓고 그리겠죠? 노동을 통한 생산물은 식량뿐이라고 가정을 했다는 거야. 물론 실제로는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멜서스 모양은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의 생산물을 식량이다라고 가정을 했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요소기는 해요. 따라서 실질 국민 소득은 그 사회의 무엇이다? 식량 생산 수준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으로 보면 말은 안 될 수 있어요. 이 실질 국민 소득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 뭐 곡식이라든지 뭐 빵이라든지 등등의 이 생산물, 식용품을 만들어낸다, 식량을 만들어낸다, 이건 또 와닿진 않겠지만 이건 어느 정도의 이 경제적인 이 척도를 알 수 있는 모형이기 때문에 단순화해서 식량 생산 수준만으로 실질 국민 소득을 보았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 국민 소득은 또 뭐라고? 경제 성장이라고 보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멜서스는 식량 생산 수준으로 경제 성장을 볼 건데, 여기에 투입되는 것을 무엇으로 보았다? 그렇죠. 노동 투입량이 유일하다고 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 읽을게요. 그림 1은 멜서스 모형을 설명하는 그림으로 노동 투입량에 따른, 중요한 말이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노동 투입량에 따른 실질 국민 소득, 즉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총 생산 곡성 AP와 특정한 숫자의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식량을 나타내는 생존 곡선 SP 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중요한 말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AP 총생산 곡선입니다. 이거는 쉬워요. 자, 아까 우리 선생님이 위에서 얘기했던 거, 이 경제 성장을 무엇으로 보기로 했다? 바로 식량 생산 수준으로 보았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 식량 생산을 생산하는, 이것이 바로 소득이니까, 자, 식량을 생산하는 생산 곡선으로 AP를 그렸다는 겁니다. 자, 사실 이것이 뭐야? 실질적인 경제 성장으로 봤다는 거겠죠? 자, 거기다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식량이에요. 자, 이것이 있어야지 먹고 살 수 있잖아. 생존 곡선으로 그렸습니다. 바로 SP 곡선입니다. 2번 문단입니다. 멜서스 모형은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 증감에 따라서, 중요합니다.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 증감에 따라서 한계 생산량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우리 연암 국어 친구들은요, 한계란 단어를 스님한테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한계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추가란 뜻이에요. 추가. 자, 그러면 한 단위가 증감에 따라서 한 단위가 느는 거, 한계 생산량, 쉽게 말해서 무언가 한 단위의 생산 요소가 들어갔을 때 한 단위의, 즉 하나의 인풋과 하나의 아웃풋, 이 아웃풋이 늘어가는 추가, 그것을 우리가 한계 생산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계 생산량은 생산량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한계 생산량이 줄어든다라는 거겠죠. 선생님이 간단한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배가 되게 고파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밥 숟가락 한 숟가락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숟가락을 물었을 때는 만족감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숟가락은요. 첫 번째 숟가락에 밥을 먹었을 때만큼은 막 맛있진 않겠죠. 물론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자, 세 번째 숟가락은 어때요? 밥을 먹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미 밥을 먹었기 때문에 물론 만족감은 올라갑니다. 효용은 올라가지만 어떻게? 아까보다는 좀 덜 올라가겠죠. 그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숟가락을 먹었을 때 어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보다는 물론 조금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폭은 줄어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대부분의 한계 곡선을 그릴 때는요.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혹은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냥 보시면 기울기 보이시죠? 기울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증가하는 양은 지나면 지날수록 증가량은 준다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증가량이 준다고 해서 총 생산량이 주는 건 아닙니다. 천천히 는다는 겁니다. 뒤로 갈수록. 자, 이런 한계 체감물 체감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AP 곡선에서 인구 증가에 따른 생산량의 식량 생산량의 증가는 점점 줄어드는 형태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AP를 보도록 해봅시다. 보이시죠? 어때요?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자, 15. 한계 생산량이 줄어드는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 중요합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하지만 그림 1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구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면 추가된 인구가 생산한 식량이 늘어난 인구를 먹여 살리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죠? 자, 총생산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되면은 안 늘 거라는 거예요. 이 곡선상에서는요. 총생산이 줄어드는 라인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떻게? 더 이상 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요. 바로 뒤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요 뒷부분부터예요. 정체 상태 뒷부분부터 보면 어떻습니까? 자, 생존 곡선을 넘어서는 이 정체 상태의 넘어서는 구간을 보시면은요. 어때? 없어. 만나지 않아. 이만큼이 부족하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사람이 먹고 살려면은요. 최소한의 식량이 이 정도는 필요해요. 이 정도는 필요한데 총 생산을 보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가 부족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점점 갈수록 더 부족해질 거라는 느낌이 오죠. 암울합니다. 계속 볼게요. 따라서 인구는 감소하게 되고 당연하죠. 생존할 수 있는 식량이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겠죠. 늘어날 수가 없겠죠. 인구는 감소하게 되고 인구와 실질 국민소득은 두 곡선이 만나는 지점인 점 2로 수렴해서 경제는 장기적으로 균형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뭐 원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생존 곡선과 총생산 곡선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점 1을 멜서스 균형점이라고 합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인구나 생산량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를 정체 상태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 점부터 이 점이 바로 정체 상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체 상태에서 사람들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만을 소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만났잖아요. 남아야지. 우리 사실 이 앞부분에서는 요 구간에서는요. 총 생산량보다 생존 곡선이 밑에 있기 때문에 요새님이 빗금친 부분에서는 이 생산물의 양이 잉여가 생깁니다. 잉여 남습니다. 남는데 자, 이 정체 상태를 넘어가게 되면 부족함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체 상태는 일치한다는 거겠죠. 잉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먹고 살 수는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말입니다. 경제의 생산 수준이 겨우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만드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멜서스 모형에 따르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자, 어느 점 이후로? 바로 정체 상태를 넘어선 순간부터는요. 하지만 멜서스 모형에서 가정한 것과는 달리 현대 경제에서는 노동 이외에도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자본이나 기술,
등의 다른 생산 요소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네, 아까 멜서스 모형은요. 자, 멜서스 모형은 뭐를 only 무엇으로만 봤다는 거예요. 네, 바로 노동으로만 봤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솔로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솔로 모형은 노동의 플러스 얹고 하나 더 자본 기술 보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솔로는 노동과 더불어서 자본이라는 것을 생산 요소로 추가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나와주고 있죠. 먼저 자본부터 살펴봅니다.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를 추가해서 멜서스 모형보다 현실적인, 맞죠? 현실적이죠. 사실은 현실적인 경제 성장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솔로 모형에서는 노동 투입량이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즉 여기서 노동 투입량은 뭐였죠? 인구였죠. 인구가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무엇을? 자본량을 늘리면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솔로 모형의 AP 곡선은 멜서스 모형의 AP 곡선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아까 우리 솔로 모형에서의 생산 AP 곡선은요. 이렇게 됐었죠. 자, 그런데 형태는 동일한 거야. 형태는 동일한데, 자, 우리 그 멜서스 모형은 요런 그 형태로 그려졌었죠. 자, 그런데 솔로 모형에서는 어떻게? 형태는 유사합니다. 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동일한 형태지만 자본량이 늘어나면 동일한 노동 투입량에서는요. 자, 동일한 노동 투입량에서 예를 들어서 요점에서는요. 국민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자, 어떻게 맞죠? 여기와 여기잖아요. 자, 이게 바로 기존의 멜서스의 AP고요. 자, 위에 있는 그림이 바로 솔로 모형의 우리 AP 다시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형태는 유사한 게 맞겠죠? 자본이 늘어나면 동일한 노동 투입량에서 실질 국민 소득은 더 늘어나게 되죠. 자, 즉 자본이라는 요소가 노동이라는 요소에 더해지면 1인당 국민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자, 네 번째 문단입니다. 솔로 모형에서 자본량은 생산량을 결정하는 아주 주요한 요소고 유일한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본량의 변화는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 모형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이거 공통점인데 경제 성장은 가능하지만 끝없이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뭐예요? 네, 공통점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멜서스 모형에서도 어때요? 이 부분에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불가능해. 끝없이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해.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죠?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라고 봤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자본도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한히 돈이 많을 수는 없잖아요. 자본의 증가량에 따른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량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 한 번 더 여러분들 좀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한계가 체감한다라는 말은 절대로 줄어든다는 게 아닙니다. 뭐가 줄어든다는 거죠? 바로 증가가 줄어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총 누적은 늘어날 수는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늘어난다는 건 아니야. 자, 특히 우리 아까 AP 곡선을 보면 늘어나다가 이렇게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래 가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계속. 자, 나아가서 자본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당연히 않겠죠. 자본량은 투자와 감가상각이라는 또 중요합니다. 투자와 감가상각이라는 두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자는 생산을 위한 지출을 의미하면서 자본량을 늘려시켜주는 거죠. 사실 우리 투자금요 아니면 추가 투자금이요 우리 주식을 보더라도 투자금을 더 받기 위해서 증자를 시키지 않습니까? 자, 이런 자본량을 증대시키는 요인입니다. 투자는요. 자, 감가상각이라는 말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본이 내려가는 거예요. 소모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중에 자동차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외제자동차, 외제차 어때요? 처음에 샀을 때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자, 1년 타고 2년 타면은 그 자동차의 중고차 시세는 줄어들죠. 그죠? 집이랑은 좀 다르죠.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나잖아요. 근데 사용했던 만큼 줄어든다는 거. 이게 바로 감가상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는 자본량을 증대시키고요. 보이죠?
감가상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본량을 줄게 만들죠. 자본량의 일정 비율은 매년 소모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중고자동차도 매년 줄어듭니다. 자, 가격이 줄어들어요. 감가상각은 자본량에 비례하게 됩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본량은요. 자본량의 일정 비율은 계속 소모가 돼요. 그죠? 쓰죠. 네. 쓰내게 쓰게 되니까 감가상각은 자본량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계속 감가상각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만약에 투자를 했어요. 투자가 감가상각보다 크다면이죠. 즉 새로운 자본량이 유입됐어.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줄어드는 자본의 소모량이 아무리 크더라도 투자가 더 크다면 여윳돈이 있다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럼 당연히 자본량은요. 뭐가? 양수가 되는 거야. 늘어나서 잉여 자본량이 생길 수가 있겠죠. 반대의 경우에는 뭐예요? 줄어드는 감가상각이 더 크다면 이렇게 투자보다. 그럼 당연히 그 자본량은 전체 자본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림 2에서 자본량이 투자와 감가상각이 만나는 지점 K에 이르게 된다면, 자, 보여요? 이 그래프는요. 앞에서 나왔던 그래프랑은 달라요. 이 인구에 따른 실질 국민 소득, 경제 성장에 대한 그래프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래프는 뭐에 관한 이야기죠? 바로 자본량에 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쌤이 사실 밑에 한번 더 그려놨는데, 자, 밑에 그림 보실까요? 얘는요, 경제 성장 모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그림과 그림 1과 그림 2는 다른 겁니다. 자, 자본량은요. 자, 보이시죠? 그죠? K점에서 감가상각 시간이 갈수록 자본량이 줄어드는 거. 근데 투자는요. 생산을 위한 지출이니까 자본량을 증대시키는 거라고 그랬었죠. 그죠? 근데 아까 자본량은 뭐라고 그랬죠? 네, 한계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프의 모습은. 얘도 한계 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증가량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감가상각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줍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그래프의 형태는 아까랑 좀 비슷합니다. 그죠? SB 곡선이랑 AP 곡선이랑 비슷합니다. 자, 이런 지점에서 K 지점에서 균제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어떤 거겠어요? 마이너스와 즉 감가상각과 플러스와 투자가 일치하는 구간이니까 당연히 0이 되겠죠. 자본량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변화량이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본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은요.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이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균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왜? 자본량이 변화가 없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솔로 모형은 무엇을 보고 있으니까 노동량에다 플러스 자본까지 같이 보고 있는데 얘가 변함이 없어 균제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실질 국민소득도 더 이상 커지지 않더라라는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균제 상태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만 가능한 정체 상태보다는 어떻게 더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래프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멜서스 모형에 비해서 자, 지금 솔로 모형을 쌤 위에다 그려놨잖아요. 그죠? 자, 이 솔로 모형이 바로 노동량의 플러스 자본량을 고려한 솔로 모형의 AP 곡선입니다. 자, 그 멜서스 모형은요. 노동량만 신경 쓴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5번 문단을 읽겠습니다. 한편 자본량만으로는 이거만으로는 균제 상태 이후에 발생하는 그래 이 부분입니다. 자, 발생하는 경제 성장에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솔로 모형에서는 균제 상태의 기술 진보가 새로운 게 나왔어요.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기도 한답니다. 자, 이 새로운 이론은 아닙니다. 솔로 모형을 약간 수정했다고 해야 될까? 근데 아까 우리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시작할 때 노동 이외에도 자본과 기술 등의 다른 생산 요소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있다. 그게 어디에서? 현대경제에서는 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새로운 이론은 아니지만은 솔로 모형에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이 진보하면 자 이제는 노동량, 자본 외에 기술을 말할 겁니다. 기술이 진보하면 노동의 효율성, 우리가 왜 가성비라고 하죠? 효율성이 증가하게 되죠. 노동자 일익량, 생산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 있잖아. 가게마다 무인 배달하는 기계 있죠. 우리가 뭐 밥을 시키면 그 밥이 막 로봇에 와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뭐 받는 거 있죠.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 어디 커피숍 이런 데 가봤나요? 그러면 키오스크 본 적 있나요? 자, 예전에는 커피숍에 3명의 직원분들이 계셨을지만 요즘은 1명만 있어도 된다는 거야. 왜? 기계가 다 주문을 받아주니까, 오더를 받아주니까. 자, 그러면 기술이 들어왔지? 그러면 같은 노동 인구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커피 판매량, 그다음에 뭐 식당에서의 총 판매량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균제 상태에서의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무엇 때문이죠? 바로 기술 때문이죠. 기술 진보가 나타난 이후에는 투자 및 감가상각의 변화가 생기지만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지점에서 만나서 또 다른 균제 상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지속적인 기술 진보가 나타난다면 자 기술은 계속 발달하죠. 여러분 휴대폰만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20대였을 때는요. 이런 터치폰이 없었습니다. 폴더폰도 없었습니다. 자 20대 초반기에는요. 그냥 플립폰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폴더가 됐다가 이제 터치폰 있죠. 이제 됐다가 지금은 이제 다양한 형태의 핸드폰이 만들어졌잖아요. 자 이렇게 기술 진보가 점점 더 나타난다면 앞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다시 이게 경제의 성장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상황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균제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기술이 진보가 일어나잖아? 그럼 어떻게 또? 다시 한 번 더 변화가 돼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밑에 나와 있는 선생님 표를 본다면 이 솔로 유형은요. 노동에 플러스 기술이 더해진 거거든요. 자, 그럼 선생님이 짠. 자, 좀 그림이 이상한가요? 제대로 그렸나 볼까요? 네. 자, 보이시죠? 초록 색깔이 바로 생존 곡선입니다. 자, 만나는 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만나는 점이 여기서 만났죠? 멜서스 노동량만으로 경제 성장을 봤어요. 근데 솔로 모형 자본 이렇게 됐죠. 자, 요 부분이 바로 네, 어때요? 딱 만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균제 상태인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보이십니까? 점점 갈수록 어때요? 그렇죠. 계속 만나는 구간이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체 구간에 만났었을 때 이 균제 상태가 이루어졌을 때 있죠. 균제 상태가 이루어졌을 때의 실질 국민 소득을 한번 보십시다. 어때? 짠, 훨씬 경제 성장이 늘어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에는 없지만 선생님이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자, 만약에 기술이 또 한 번 더 발달했어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점점 갈수록 더 위로 올라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이 모형을 보니 끊임없이 기술이 발달된다면 어느 정도는 지속적으로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생활 수준이 향상될 수는 있겠다. 물론 시기마다 균제 상태는 있습니다. 기술 1이 됐을 때의 균제, 기술 2가, 기술 3이, 기술 5가 그 당시의 균제 상태는 있지만 새로운 기술 13, 기술 15, 기술 20, 기술 1000 이렇게 될 때마다 균제 상태가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 만나는 구간이 달라지면 실질 국민 소득도 자 생존 곡선이랑 만나는 구간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문 영상을 보았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너무 쉬워요.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두 가지 모형이었죠. 그죠? 멜서스 모형과 솔로 모형이었습니다. 너무 쉬웠으니까 패스. 2번입니다. 자, 기억은 멜서스고 니은은 솔로 모형인데요.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했죠. 자, 기억은 어떤 사회의 실질 국민 소득은 식량에만 맞죠.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바로 노동력이 결정한다고 했었죠. 자, 니은은 노동력 이외에 자본량 등이 맞죠. 그죠? 솔로 모형. 자, 그 다음에 기억은 니은과는 달리라고 그랬다. AP 곡선의 모양이 한 개 봐라. 틀렸죠. AP 곡선의 모양은 공통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달리 이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한계 체감의 생산 법칙을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둘 다. 자, 3번입니다. 다음은 솔로 모형에 따라서 어떤 나라의 경제 성장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봤어요. 이 나라의 총생산 그래프는 94년도에는 A였지만 자본량이 늘어났습니다. 오, 자본량으로 봤네요. 늘어나면서 30년이 지난 24년에 A-의 모습을 보여주고 기술이 없네요. 자본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렇게 늘어날 곡선이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4번을 답이거든요. 4번 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이후에 투자가 고정이 되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감가상각이 더 커집니다. 감가상각은 자본금을 떨어뜨리는 거죠. 커진다면 자본량이 증가해서 벌써 여러분들 틀린 게 보이십니까? 감가상각이 커지면 자본량은 감소하게 되죠. 그죠? 자, 그럼 1번 한번 볼까요? 이 나라의 생산 수준은 94년도보다 2024년에 더 향상되었다가 알겠죠? 늘어났잖아요. 그럼 만약에 생존 곡선을 내가 그린다고 해도 만나는 곡선부터 지금 좀 다르죠. 만나는 전부터. 그러니까 더 향상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4년에는 94년보다 더 적은 노동량을 투입하더라도 맞습니다. 동일한 생산량을 달성하는 것이 100%까지는 아니지만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일단 이런 말은 동일한 노동력이 투입됐을 때라고 하면 진짜 정말 좋은 말이에요. 동일한 노동력이 투입됐을 때는 생산량이 더 커진다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런데 좀 그러니까 반대로 더 적은 노동력을 투입하더라도 같은 생산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나? 그래서 동일한 노동력을 투과했을 때 A보다 A-의 생산량이 크다는 말이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동일한 생산량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적은 노동력을 투입해도 된다는 거겠죠. 3번, A가 A-로 이동한 것은 2024년이 되면서 94년에 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더 늘어났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렇죠. 바로 자본량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 4번이었죠? 자, 5번입니다. 24년에 이르러서 자본량의 변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투자와 감가상각은 일치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군. 맞습니다. 자,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상태야. 이걸 뭐라고 그랬지? 바로 균제라고 했잖아요. 균제가 바로 일치하는 상태니까요. 자, 5번도 맞습니다. 마지막 문제 4번입니다. A의 이유예요. A는요,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5번 보겠습니다. 노동 투입량이 동일하더라도 노동당 1인당 생산량이 증가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증가해서 이게 지금 지문을 보면 알겠지만 이 기술 진보에 대한 거예요. 노동량이 혹은 자본량이 동일하더라도 노동자 1인량의 생산량이 증가해. 뭐 때문이죠? 바로 기술 발달 때문입니다. 이 총생산이 증가함이 때문이야 라는 A 부분에, 자,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 부분의 지문의 내용을 근거로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나와 있잖아. 기술 진보는 발달하며 효율성이 올라가서 노동자 1인량 생산량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자, 다른 지문들에 비해서는 조금 다소 쉬웠던 지문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끝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